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렉처는 다섯 번째 렉처고 이제 체인 디멘션과 모폴로지 모델에 대해서 세 번째 면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처음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C 인피니티 그거 했었죠. 그 코릴레이팅 그 코에피션트 했었고 얼마나 그 체인들이 딱딱하고 캐릭터리스틱 레이쇼였었고 얼마나 체인들이 좀 딱딱한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 B가 이제 persistent 스태티스티컬 세그먼트 랭스라는 것까지도 제가 수업을 했고 근데 이 테이블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H가 사실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하는 이 R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고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LP라고 하는 이 persistence length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고분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의 마지막 컨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고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모델들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도 오늘 이제 어느 정도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랬을 때 이제 persistence length를 일단은 우리가 하나의 일단은 persistence length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되면은 참고로 이 persistence length는 그 바이오 고분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막 DNA라든지 뭐 아미노산 같은 그런 데서 persistence length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일단은 정의부터 적어보자면 얼마나 그 체인이 멀리 동안 백본을 따라서 얼마나 멀리 동안 그 오리엔테이션에 얘네들의 그 정렬 위치 정렬에 대해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그 막대한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가 persistence length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무로 된 호스 그 물 뿌리는 호스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호스가 있다고 쳤을 때 얘의 persistence length가 만약에 뭐 우리가 대충 얘기를 했을 때 얘가 한 1m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모양의 변함이 크게 없이 이 존재할 수 있는 길이가 1m.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이 호수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이 이 persistence length를 우리가 기호로 LP라고 할 텐데 LP보다 작으면은 오리엔테이션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1m 정도 되는 그 고무로 된 파이프 그 호스가 1m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변한다는 건 만약에 우리가 1cm짜리 고무 호스를 들고 있으면 길이가 1cm면 당연히 전혀 꺾이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겠죠. 그냥 그렇게 그 구부러진 부분이 없이 그 호수 길이로 이렇게 1cm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호수가 한 10m 돼. 이제 길이가 이 persistence length보다 훨씬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호수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슬슬 이렇게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분자에 적용한 것을 persistence length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약간 좀 힘든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저번에 했던 랜덤 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제일 처음에 뭐 L1이라는 그 첫 번째 스텝을 밟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어디로 가도 되겠죠? L2 뭐 L2 임의로 적고 있는 겁니다. L3 뭐 L4 뭐 L5 L6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체인들이 뭐 결과적으로 얘네들만 이 6개의 스텝만 일단 봤을 때 이 L1 방향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L2는 요 정도밖에 도움을 안 주고 L3도 요 정도밖에 도움을 안 주고 L4는 요 정도밖에 도움을 안 주고 L5는 심지어 위로 가니까 전혀 도움을 안 주고 L6도 요만큼밖에 도움을 안 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분자가 갖고 있는 이 길이에서 고분자 그 백본으로 이 길이로 갈 수 있는 최대 숫자를 우리가 persistence length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체인이 랜덤 워크를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체인이 길어져 있겠죠. 뭐 길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가 엔드고 여기가 엔드였을 때 얘와 얘 사이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 벡터가 되는데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금 6개까지밖에 안 했지만 이 LP를 구함에 있어서 이 LP라고 하는 것에 이 전체 그 엄청나게 많은 이 만약에 스텝 LN에서 N이 무한대로 가기 시작할 때는 이 그 persistence length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첫 번째 벡터 방향으로 이 end to end distance를 프로젝션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 LP라고 나타내져 있는 거 6개까지만 했을 때 결국 걔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L3 더하기 모든 벡터를 다 더하면은 그 끝까지 L1에서 L6으로 가는 이 벡터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렇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persistence length가 이 L1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얘를 이 전체 벡터를 이 L1 위에 그 프로젝션 시키는 게 이게 이제 persistence length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6개만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R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옛날에 이 end to end distance는 I가 N이 될 때까지의 Li의 합이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그 전체적인 이 L이 엄청나게 길고 긴 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이 고분자에서 persistence length는 이 end to end distance 벡터에 혹은 각각의 스텝을 모두 다 더한 벡터를 제일 첫 번째 그 축 위로 프로젝션을 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얘기가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에서 들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B라는 벡터를 A로 내려서 이 부분을 우리가 B의 projection on
A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B 벡터를 A 벡터와 같은 방향으로 내렸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B가 프로젝션된 그 A 위로 프로젝션된 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여기에 각도가 만약에 세타라고 했을 때 이 프로젝션된 이 거기의 길이는 우리가 그냥 프로 J 그 다음에 B on A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얘는 B 벡터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뭐 이거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B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면 얘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라는 벡터와 B 벡터의 닷 프로덕트는 A 길이 곱하기 B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프로젝션 B on A는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 지금 결국 프로젝션 B on A는 얘가 되겠죠. 얘가 이제 프로젝션 A on A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라는 벡터 곱하기 B라는 벡터 닷 프로덕트에다가 이 우리가 프로젝션을 하는 그 벡터의 길이를 나눠주면은 이 B가 A로 올라온 그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LP에서도 이 R이라는 벡터를 L1에 올려놨을 때 그 프로젝션이라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밑에 그 유도 공식에 따라서 LP는 L1 벡터 닷 end to end distance를 이 L1의 길이나 L2의 길이는 똑같았었죠. 그러니까 그냥 L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벡터 위에 올린 것을 우리가 persistence length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end to end distance 벡터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따라서 LP는 L1 더하기 뭐 L2 더하기 LN이 되고 걔 나누기 L 길이가 될 겁니다. 닷 프로덕트. 그랬을 때 얘는 결국에 다시 1분의 L 곱하기 L1 더하기 L1 L2 더하기 L1.ln 이런 식으로 끝이 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저번에 수업했던 것처럼 이 두 개의 다 프로덕트에서 평균값이 됐을 때 결국 얘네들은 전혀 코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persistence length는 결과적으로 L1.L1을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게 persistence length가 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나 이 체인이 오리엔테이션 그 방향의 변환이 없이 어느 정도 일직선으로 한번 갈 수 있냐 최대한 갈 수 있냐 정도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persistence length는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persistence length가 L1에서 시작을 해서 얼마만큼 이쪽으로 많이 가는지를 봤다고 했을 때 이 축 방향으로 L1이 여기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LP라고 했는데 반대쪽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LP가 한 번 더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쿤의 길이 따라서 쿤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한쪽 방향만 되는 게 아니고 반대쪽도 갈 수 있으니까 쿤의 길이는 2 곱하기 persistence length라고 하자라고 이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고 동시에 이 사람이 이 쿤 length는 이 end to end distance의 제곱에 L을 나눈 것과 또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L은 control length입니다. control length. 그래서 control length가 저번에 제가 수업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대문자 L은 이 넘버 그 카본 본드 숫자 곱하기 각각의 길이 L. 그러니까 이 고분자 체인을 따라서 이 길이를 다 더한 것을 우리가 컨트롤 랭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얘는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배웠듯이 그 리지디티를 나타내는 이 캐릭터리스틱 레이시오 곱하기 넘버 오브 본딩 곱하기 L 제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대입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LK는 ELP가 되고 걔는 결국에 얘가 약분돼서 C 인피니티 곱하기 L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를 LP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면 얘는 2분의 1 쿤 랭스가 되고 걔는 결국에 C 인피니티를 2로 나눈 것 곱하기 이 각각의 본드의 길이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배운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고분자의 길이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분자 하나의 체인에 대해서 길이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분자 사이즈에서 폴리머 체인 사이즈에서 이 이론과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배운 게 end to end distance의 제곱이 C 인피니티 곱하기 n 곱하기 L 제곱이고 걔는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 곱하기 스태티스티컬 세그먼트 랭스라고 배웠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듯이 이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또 어느 정도 이 루트민 스퀘어 그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와 스케일이 비슷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이거는 사실 이제 이론에 가까운 계속 무슨 랜덤 워크 뭐 프릴리 조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에서 우리가 유래를 했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실험적으로 고분자를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고분자의 그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고분자 체인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무게 중심이 있다고 센터 오브 매스 했을 때 이 센터 오브 매스에서 각각의 그 고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모노머의
모든 길이들을 다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구형이 되더라.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radius of gyration은 그 무게 중심, 그 하나의 고분자 체인의 무게 중심에서 그 고분자 체인에서의 그런 모노머 그 부분, 세그먼트과의 거리의 그 평균 값을 radius of gyration이라고 하고, 근데 이걸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각각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들은 너무 어렵지만 실제로 수학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그 고분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노머 세그먼트의 와 이 센터 오브 매스의 거리를 평균을 내서 컴퓨터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에 나타난 게 radius of gyration의 제곱은 end to end distance 제곱을 6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기결이 되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가정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카본 본드가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도 무한대로 간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모레큘러 웨이트도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이러한 수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RG가 실험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값인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라이트 스캐터링, 빛을 스캐터링을 해서 짐 플러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개 고분자의 그 레디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실험적으로 실제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를 이제 고분자의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 어떻게 보면 이론 값인데 이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보면은 RG는 결국에 1분의 루트 6 곱하기 제곱의 2분의 1승을 우리가 RMS라고 했으니까 걔는 결국에 루트 6 곱하기 RMS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걔는 결국에 1분의 루트 6 곱하기 RMS가 우리가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 루트 곱하기 스태티스티컬 세그먼트 랭스였죠.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게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은 결국에 모레큘러 웨이트를 모노머 모레큘러 웨이트로, 고분자의 모레큘러 웨이트를 모노머의 모레큘러 웨이트로 나눠준 것과 같고 곱하기 B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이 이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서는 아직 이론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RG는 대략적으로 RMS랑 비례를 하고, 걔는 대략적으로 N의 루트와 비례하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걔는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의 루트와 비례하고, 그랬기 때문에 걔는 모레큘러 웨이트의 2분의 1승과 비례할 거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결론입니다. 이 이론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실험에서 라이트 스캐터링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수업에서 측정법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실험에서 실제로 로그 플러스로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로그 플러스로 모레큘러 넘버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로 플러스를 해봤을 때, 로그 플러스에서 이런 식으로 직선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도 다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로그 플러스에서 이 기울기가 0.5라는 말은 RG는 결론적으로 모레큘러 웨이트에서 2분의 1승과 비례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관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론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부분이 실험적으로도 관찰이 잘 되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우리가 옛날에 그 고분자의 밀도가 대개 1g/cm 세제곱이었을 때, 만약에 넘버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 10의 6승 g/몰인 이 고분자에서 이 고분자가 하나 이런 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분의 4 파이 RG 세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RG를 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는 아마 계산을 했을 때 7나노미터 정도 나왔었고, 걔를 이제 앵스트롬으로 하면은 70 앵스트롬이 되겠죠. 그렇고, 그게 첫 번째는 그냥 완전히 딱딱한 하나의 고분자 체인이 엄청나게 밀도 높은 곰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사이즈를 가질 거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B는 우리가 RG는 대략적으로 0.3 곱하기 넘버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로 앵스트롬이다라는 식의 계산식을 줬었고, 걔를 이제 10의 6승을 넣어서 저번에 300 앵스트롬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왔던 고분자의 RG를 이제 계산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n이 굉장히 무한대까지 높다고 했을 때 RMS고, 걔는 결국에 1 루트 6 곱하기 루트, 옛날에 배운 게 엔드 투 디스턴스가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 루트 곱하기 세그멘탈 랭스였었죠. 스태티스티컬 세그멘탈 랭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이 n은 우리가 만약에 폴리스타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10의 6승 g/몰 나누기 104가 이제 n이 되겠죠. 이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얘가 96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RG는 루트 6분의 1 곱하기 루트 9615, 그 다음에 B 세그멘탈 랭스, 스태티스티컬 세그멘탈 랭스는 이 테이블 값을 봤을 때, 스타일링 값을 봤을 때 B가 6.7 앵스트롬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6.7 앵스트롬을 넣어주게 되면, 이걸 넣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대략적으로 270 앵스트롬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가정한 이 공식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대략적으로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270 앵스트롬이 나오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어느 정도 비슷한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식도 300 앵스트롬으로 나왔을 때 이것도 굉장히 어느 정도 잘 10% 이내로 지금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번에 얘기했듯이 70 앵스트롬과 완전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로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는 고분자들이 거의
300 앵스트롬에 대한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 돼 있는 게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있는 모양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덴스한 고분자는 뭐 한 7란 70 앵스트롬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 실제로 고분자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폴리스타린 같은 경우에는 인탱글먼트 모레큘러 웨이트이 대략적으로 12K에서 15K g/몰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고분자 폴리스타린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엉켜있는 평균적인 엉킨 곳에서 그 다음 엉킨 곳까지의 평균적인 거리가 12K에서 15K g/몰 정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 길이.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예시를 들었던 이 고분자가 10의 6승이기 때문에 10의 6승이라는 것은 결국에 얘 같은 이 12K랑 15K 같은 인탱글먼트 모레큘러 인탱글된 포인트가 몇백 개에서 몇천 개 수준으로 존재하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이 안에서. 그렇단 말이 지금 이 보여지는 이 그림처럼 많은 고분자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가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만약에 뭐 MN이 10의 6승이었다. 그리고 엔탱글먼트 모레큘러 웨이트 폴리스타린이 이 정도였다 했을 때 실제 고분자의 레디우스 자이레이션이 이 정도 크게 작동을 하고 인탱글먼트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그 고분자의 그 랜덤 워크 모델에서 이 고분자의 사이즈가 우리가 예로도 표현했었고 결국 걔는 레디우스 자이레이션이랑 비슷한 스케일이죠. 결국 걔네들은 다 이 본드 숫자 루트에 비례했었고 모레큘러 웨이트의 루트랑도 비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랜덤 워크 모델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랜덤 모션, 랜덤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는 이 브라우니안 확산 같은 경우에 아인슈타인이 유도한 공식에 따르면 이 확산하는 거리는 시간의 루트와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랜덤 워크 모델에서의 이 루트 m 혹은 루트 n가 굉장히 유사한 수학적인 그 비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우니안 모션을 랜덤 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랜덤 워크 모델, 고분자에서 쓰이는 랜덤 워크 모델을 우리는 가우시안 폴리머 코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우니언 디퓨즈 다이나믹이 가우시안 다이나믹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그 통계 수학적으로 이것을 유도를 할 때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길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끝내기 전에 우리가 아예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유도를 한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고분자를 열을 준다면 이 고분자의 볼륨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고분자로 이 네모난 박스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고분 플라스틱 레고 같이 레고 박스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얘에다가 이제 온도를 올렸을 때 얘의 부피가 V라고 했을 때 dV dt가 0보다 클지 익스펜션을 할지 혹은 dV dt가 0보다 작을지 수축을 할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대부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TG를 분석하는 법을 배울 때 이 고분자의 만약에 뭐 각막의 고분자의 샘플의 만약에 두께를 T라고 했을 때 이 온도를 올리면서 두께를 재보면 얘가 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thermal expansion이라고 하는데 열에 의한 팽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고분자에다가 고분자 같은 이런 블락 매크로스코픽한 거시적인 고분자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은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럼 이 고분자를 이루고 있는 애들을 이 박스를 이루고 있는 애들을 확대를 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고분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그 300 뭐 앵스트롬 정도 되는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으로 이런 것들이 무한하게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 이 레디우스 자이레이션은 0보다 클까요? 혹은 0보다 작을까요? 다른 말은 얘는 코일 익스펜즈고 코일 그 고분자 체인이 팽창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코일의 수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대답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매크로스코픽 거시적으로는 열을 줬을 때 고분자 체인이 지금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그 힌더드 로테이션 모델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카본 4개짜리 뭐 C 또 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콘 모양으로 얘가 돌 수 있었었죠. 그래서 돌 수 있었었는데 지금 말 그대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힌더드 로테이션 모델에서는 C 인피니티가 대략적으로 3이라고 배웠었죠. 얘가 로테이션이고. 근데 얘를 우리가 그냥 온도를 올려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됐을 때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로테이션이 좀 더 빠른 로테이션이 되겠죠. 힌더드 로테이션 모델보다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로테이션도 더 빨리 할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힌더드 로테이션을 해서 로테이션이 빠르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보다
좀 더 프리 로테이션과 가깝게 되고 있다는 식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온도를 올리면서.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리 로테이션에서 C 인피니티는 이 정도 됐었습니다. 카본에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이 미와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대략적으로 얘는 3 곱하기 NL 제곱이었고, 마찬가지로 얘는 또 결국에 RG 제곱이었죠. 얘도 RG 제곱.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프리 로테이션과 가깝게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NL 제곱이 돼서 각각의 이걸 봤더니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오히려 그 코일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코일은 더 작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아까 dVdt는 0보다 커서 팽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drgdt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온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은 수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T를 올리면, 템퍼레처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 고분자로 이루어진 이 거시적인 볼륨은 증가를 하나 마이크로스코픽 미시적인 체인 사이즈는 감소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거냐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분자 체인들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가 만약에 첫 번째 고분자의 무게 중심이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분자도 이렇게 있는데 얘의 무게 중심은 뭐 이쯤에 있어서 이 무게 중심과 무게 중심의 거리를 우리가 만약에 뭐 R, 뭐 CM이라고 했을 때, 센터 오브 매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랬다가 이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은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멀어지고 이 고분자 자체는 훨씬 작은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서 전반적인 부피는 매크로스코픽한 이 부피는 증가를 하는데 이 체인 사이즈는 감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고분자 체인은 서로 얽혀있는 인탱글먼트가 적어진다라는 것으로 일단 귀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는 컨셉인데, 뭐 제가 다행히 뭐 이야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은 모든 재료는 대부분 팽창을 하게 되는데 고분자 하나하나 사슬 하나하나는 다 수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고분자 사슬과 사슬 사이의 인탱글먼트가 줄어들 거고, 제가 이렇게 과장을 해서 사실 그렸지만 온도를 많이 올려도 사실 부피 변화량은 뭐 몇 퍼센트 될까 말까입니다. 한 1에서 한 뭐 5%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아무튼 실제로도 거시적인 볼륨은 커지나 미시적인 체인 사이즈는 작아진다라고 우리가 일단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 수업은 여기까지고, 체인 모폴로지, 체인 디멘션과 그거에 대한 모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험과 비교까지도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길이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라이트 스캐터링을 통해서 짐 플랫을 어떻게 나타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수업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